슈퍼 화요일인 오늘 전국 16개 지역에서 민주당 및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단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남아있는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선판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는 태미 머피 여사가 한인 밀집 지역이자 민주당 유권자가 주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버겐 카운티 전당대회에서 앤디 김 하원의원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모금 행사 일환으로 발가락에 묻은 땅콩 버터를 핥아먹는 챌린지를 진행해 아동학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악화한 학생들의 문제 행동과 수년째 부동인 임금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현금 보석 제도를 없애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구금을 최소화하는 보석개혁법이 뉴욕시 외곽 지역의 재범률 역시 높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지난 주말 발생한 뉴욕시 지하철 내 강력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지하철 시스템 내 경관 배치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롱아일랜드 공원에서 훼손된 사체 발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 6일째인 오늘 경찰은 사체 일부를 추가 발견하고 용의자 최소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슈퍼 투스데이인 오늘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해 16개 지역에서 민주당 및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재대결이 사실상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엘라바마, 알래스카, 아칸소, 콜로라도, 메인,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이렇게 15개 주에 더해 미국령인 사모아까지 이렇게 총 16개 지역에서 예비선거가 열렸습니다. 오늘 투표가 진행된 16개 지역은 서부와 동부뿐 아니라 남부, 중부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어 올해 있을 대선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전체 선거의 축소판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공화당에서 경선 초반부터 9연승을 기록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난 3일 워싱턴 DC 예비선거에서 첫 승리를 거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맞붙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슈퍼 화요일이 공화당 경선 후보를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뒀던 어제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며 11월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을 위한 승리라고 자축했으며 플로리다주 연설에서 대통령들에게는 면책 특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슈퍼 화요일인 오늘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미국 대선은 민주, 공화당이 각각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선거를 거쳐 대선 후보 추대를 위한 전당대회 그리고 대통령 선거로 이어집니다. 한국과 같이 국민이 대통령 후보를 직접 정하는 직접 선거 대신 미국은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를 진행하는데 유권자들은 2월부터 6월까지 예비선거를 통해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대의원을 뽑고 뽑힌 대의원들이 7월에서 8월에 열리는 전당대회에 참석해 직접 대통령 후보를 선출합니다. 후보 지명을 마치면 각 당의 후보들은 경쟁을 거쳐 11월 첫 월요일이 있는 주의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습니다. 선거인단은 주별로 상원 100명, 하원 435명을 합한 535명이며 여기에 워싱턴 DC 선거인단 3명을 더해 총 538명으로 구성됩니다. 총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얻는 후보가 승리하게 됩니다. 슈퍼 화요일인 오늘에 이어 이번 달 12일 화요일에는 조지아, 하와이, 미시시피, 워싱턴주에서 그리고 19일 화요일에는 애리조나, 플로리다, 일리노이, 캔자스, 오하이오에서 23일 토요일에는 루이지애나주에서 예비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단 고비를 넘겼지만 대법원이 심리 중인 다른 재판 결과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앞으로 대선판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 대법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선거 전복 시도 혐의 관련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 심리하기로 합의했으며 다음 달 말 변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공무수행 일환으로 한 일로 기소되지 않는 면책 특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범위 등에 대한 심리입니다. 대법관들이 정한 심리 일정에 따르면 선거 개입 사건은 9월 이전 판단이 나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선거 전복 관련 방해죄 실행 가능성도 심리 중입니다. 방해죄는 지난해 8월 워싱턴에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전복 혐의 사건 4개 중 2개 혐의의 핵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의회 난입 사태를 공모하고 실제 방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방해죄가 의회 의사당에서 발생한 유사범죄를 다루기 위해 부적절하게 확장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방해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됐다는 데 동의하면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될 전망입니다. 난입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형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민사소송들에서 지급 명령받은 금전 판결 중 일부를 대법원이 심리해달라고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자인 작가 지니 캐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보상금 1,830만 달러와 징벌적 보상금 6,500만 달러를 부과받았으며 부동산 가치 부풀리기로 벌금 약 4억 5천만 달러를 선고받았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타미 머피 여사가 한인 밀집 지역이자 민주당 유권자가 주내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버긴 카운티 전당대회에서 앤디 김 하원의원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허튼과 엑섹스 카운티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예비 선거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머피 여사는 738표, 앤디 킴 의원은 419표를 받았으며 이로써 머피 여사는 총 6번 진행된 당내 경선에서 첫 승리를 이루게 됐습니다. 전당대회 승리 후 태미 머피 여사는 모든 것이 바라는 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원이 가장 많은 버겐 카운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앤디 킴 의원은 만머스, 벌링턴, 헌터든, 서섹스, 워렌 카운티에서 연승을 거둬 앤디 킴 대세론을 이어갔지만 이날 버겐 카운티 전당대회에서는 폴 줄리아노 버겐 카운티 민주당 위원장의 강력한 지지와 함께 머피 여사가 당원들의 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폴리티코는 이번 머피 여사의 버겐 카운티 전당대회 승리에 대해 앞서 앤디 킴 의원이 우승한 5개 카운티의 민주당 유권자는 14%를 차지하며 버겐 카운티 민주당 유권자는 10%에 달해 앞으로 진행될 허드슨과 에섹스 카운티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예비선거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실시되는 당원대회는 오는 6월 예비선거 당락에 결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카운티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공천받은 후보가 해당 지역 예비선거 투표용지 맨 앞에 우선 배치되는 카운티 라인 확보 혜택을 얻게 됩니다. 러커스 대학 최근 연구에 따르면 투표용지 맨 앞에 배치되는 후보는 선거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 38%포인트 더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앤디 킴 의원은 전당대회 5연승 기록에도 불구하고 지난 26일 뉴저지 연방법원에 카운티 라인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소수의 정당 엘리트들이 선택한 전당대회 승리자에게 카운티 라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고 반박하며 뉴저지주 외에 다른 49개 주에서는 카운티 라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뉴저지주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폐지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클라호마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모금 행사의 일환으로 발가락에 묻는 땅콩 버터를 핥아먹는 이른바 발가락 핥기 챌린지를 진행해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퍼지자 아동학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의 디어크릭 고등학교는 지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지역 커피숍을 위한 모금 행사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서로의 발가락을 핥는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학교 강당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맨발로 의자에 앉아 있고 학생들은 바닥에 엎드려 상대방 발가락에 묻은 땅콩 버터를 핥아먹고 있습니다. 다만 이 행사에 교사나 교직원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이 같은 모금 행사를 통해 15만 2,830달러, 한화로 약 2억 원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모금 행사 영상이 공개된 후 일부 네티즌은 모금 행사 대상이었던 커피숍 매장에 전화를 걸어 직접 항의를 하기도 했고 온라인상에서는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행사는 아동학대이자 성학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모든 교직원을 해고하고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도 X를 통해 이것은 아동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클라호마 당국은 이번 모금 행사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라이언 월터스 오클라호마주 교육감은 X를 통해 행사 당시 영상을 공유하면서 역겹다며 이번 행사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렇게 학교에서 부적절한 방법 또는 내용으로 행사를 치르다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워싱턴 캐너윅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는 교내 단합대회 중 학부모가 보고 있는 가운데 10대 학생과 교사가 가운데 투명 아크릴판을 놓고 마주보며 양쪽에 묻은 마시멜로 크림을 동시에 핥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같은 달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한 대학이 주최한 젠더 키어 행사에서 여장 한 남성이 10대 여학생의 무릎 위에 앉아 선정적인 춤을 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교직을 떠나는 교사가 많아진 배경으로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임금과 팬데믹 이후 악화한 학생들의 문제 행동 등이 꼽혔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국의 많은 주에서 공립학교 교사의 이직률이 정상 수준을 웃돌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역 내 공립교사의 이직 현황을 공개한 10개 주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2022년 이직률이 급격히 치솟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공립교사 이직률이 전년 대비 소폭 낮아졌지만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팬데믹 이전 교사 이직률은 12% 미만을 유지했으나 2022년에는 이 비율이 15.3%로 지난해에는 14.1%로 상승했는데 반대로 교사의 공석 비율은 4.5%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교사 이직률이 2019년 14%였다가 2020년 13.1%로 감소했고 2022년 18.5%로 치솟았습니다. 공립학교 교사의 평균 급여는 6만 6천 달러 정도로 물가 상승률에 의한 조정을 제외하면 수십 년간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팬데믹 기간 원격 수업 등을 거치면서 학생들의 문제 행동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중에 떠드는 것은 물론 교내에서 폭력 사건을 벌이거나 총기를 소지하는 등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전직 교사 일부는 최근 인종과 성별 등과 관련한 문제를 수업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와 관련한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면서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약화한 것도 이직의 배경이 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교사들의 이직률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더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8년간 뉴욕시 4학년, 5학년 학생 85만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교사 이직률이 높은 학년에 속한 학생들의 영어 및 수학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된 바 있습니다. 한편 공립학교들은 이직률 문제와 더불어 신규 교사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현금 보석 제도를 없애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구금을 최소화하는 보석개혁법이 뉴욕시 재범률을 높였다는 결과가 분석 발표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뉴욕시 외곽 지역의 역량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역시 재범률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기련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사사법정책 분석기관이 분석한 뉴욕시 외곽 보석개혁법 영향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보석개혁법이 적용돼 석방된 이들 중 66%가 다시 체포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지난 1년간 폭력 중범죄로 체포됐다가 보석개혁법을 적용받아 석방된 경우 67%가 2년 내 다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9%가 다시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맨해튼 정책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뉴욕시에서는 절도, 강도, 모욕죄 등으로 기소된 이들이 사건 계류 기간 동안 체포된 경우가 7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연구 결과들은 보석개혁법이 적용되면서 범죄자들이 구금되지 않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2021년까지 뉴욕시 감사원 등 정부에서 분석한 결과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인데 2020년 보석개혁법 시행 후 시간이 흐르면서 최근에는 더 장기적인 분석이 가능해져 점점 재범죄율도 높게 조사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뉴욕포스트는 보석개혁법을 지지하지 않으면 마치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캐시 호클 주지사는 총격 사건과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보석개혁법을 수정해 구금을 위한 보석금 책정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을 강화했습니다. 총기범죄와 폭력 및 증오범죄의 경우 판사가 더 많은 재량권을 갖고 보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오늘 캐티 호코 뉴욕 주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지난 주말 뉴욕시 지하철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지하철 시스템 내 경관 배치 확대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 내에서 여러 건의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서 뉴욕 주정부가 지하철 시스템 치안 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일요일 오후 5시경 뉴욕시 펜스테이션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64세 남성을 선로로 밀어 다치게 한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범인이 붙잡히지 않은 가운데 선로로 떨어진 60대 피해 남성은 허리와 무릎에 부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현재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킨즈에 위치한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은 우체국에서 일해온 직원으로 퇴근 후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용의자는 남성을 밀치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대중교통 내 강력범죄, 묻지마 범죄에 맞서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하철 시스템 내에 더 많은 경찰 인력을 배치해 시민들로 하여금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약 80%가 정신질환자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연말까지 모든 열차 내부 및 기관사 부스에 카메라 설치를 확대해 용의자 검거에 빠르게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요일 60대 남성이 이유 없이 선로로 밀쳐지고 불과 몇 시간 뒤 17세 여성이 다른 여성 승객과 언쟁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에는 27세 남성이 지하철에서 흉기를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혐오 범죄로 보고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 하루 전날인 지난 목요일에는 59세 지하철 기관사가 새벽 4시경 락거웨이 애비뉴역에서 목을 칼에 베어 34바늘을 꿰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기관사는 MTA에서 24년간 근무해온 엘튼 스캇으로 밝혀졌으며 다행히 의식을 잃지 않아 전철 내 방송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승객 중 의사가 달려와 응급처치에 나선 끝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이어진 지하철 시스템 내 강력범죄 용의자들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검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주요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으며 그 가운데서도 중범죄가 15%, 절도가 17% 증가했습니다. 작년 동기 지하철 내 총격 피해자는 1명이었지만 올 들어 현재까지 8명이 총격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롱아일랜드 한 공원에서 한 남성과 여성의 팔과 다리, 머리 등 훼손된 일부 사체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이 주변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더 많은 신체 부위가 발견됐고 1명 이상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아침부터 시작해 롱아일랜드 사우델파크 연못 인근에서는 남성의 두 팔과 여성의 머리, 오른팔, 왼다리가 발견됐습니다. 주변 집들을 방문하며 밤낮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 당국은 오늘 다른 일부 신체 부위들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53세 남성과 59세 여성으로 밝혀진 두 피해자는 용커스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유기된 곳에서 약 15분 거리에 있는 한 집을 압수수색했고 그곳에서 용의자 최소 1명을 체포했습니다. 압수수색한 집에서 다른 사체 일부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 중 1명이 피해자들과 삼각관계에 놓여 있었고 용의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녀가 바람을 피웠다고 믿은 남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토막살인한 시신의 처리를 도운 공범이 여러 명 있을 것이며 현재 부검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갱단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개인적인 동기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며 대중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권리 옹호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000곳 중 34.5%만이 병원비 공개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준수율이 36%였던 지난해 7월보다 떨어졌습니다. 2021년 1월 시행된 병원비 공개법은 병원이 모든 진료비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검색하기 쉽도록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병원이 가격 정보를 일부만 공개했습니다. 병원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표준 금액 등을 누락한 경우도 잦았습니다. 법을 준수한 병원들은 대학 부설 병원 등 대형 병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조사된 병원 102곳 중 30곳만이 법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준수율은 30%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단체들이 보석 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그레이스 유 사건과 관련해 7일 뉴저지 버겐 카운티 법원 집회를 앞두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7일 예정된 가석방 결정 여부 심리를 앞두고 300여 명의 참여자를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참석을 독려 중입니다. 앞서 지난달 7일 개최된 집회에서 200여 명의 참가자를 동원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집회에는 뉴욕 한인회, 뉴저지 한인회, 뉴저지 네일협회, 세탁협회 등 12개 단체, 뉴욕 베트남 참전용사회, 한인목사회, 참전군인회,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 연맹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힘이 부족한다는 판단이 들면 중국과 인도계 등으로 집결 대상을 확장할 방침도 세울 예정입니다. 최근 필 머피 주지사가 제안한 새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서 한인 밀집 학군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팰리세이스 파크와 데마레스트, 크레스킬, 노던밸리 리저널 등은 새 회계연도 주정부 지원금이 두 자릿수 인상되는 데 비해 리치필드와 레오니아 등은 전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팰리세이스 파크 학군의 경우 새 회계연도 주정부 지원금이 294만 5,272달러 배정돼 전년보다 12.2% 증액됐습니다. 또 데마레스트 학군은 96만 1,910달러로 전년보다 13.29% 늘었습니다. 이에 반해 리치필드 학군은 449만 7,470달러로 전년보다 약 7% 줄었습니다. 리치필드 학군은 직전 회계연도에서 주정부 지원금이 54% 증가했지만 새 회계연도에는 감액된 것입니다. 또 레오니아 학군은 538만 8,088달러로 전년보다 약 7% 삭감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